회사 돈 1,880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오스템 임플란트 직원 이모 씨가 어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. 1,888억 원에 달하는 횡령 자금을 어떻게 빼돌렸고 또 얼마나 회수할 수 있을지 장유민 변호사와 함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. 자,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네. 먼저 경찰에 잡혀서 이송되는 장면을 잠깐 좀 보죠. 네. 네. 횡령한지 인정하시나요? 왜 횡령하셨습니까? 횡령하신 돈으로 주택 구입 자금은 대출 상환하신 거 맞으세요? 근데 어디다 넣으셨어요? 예. 그런데 사실은 지난달 30일에 회사에 결근하면서 이제 모습을 감췄단 말이죠. 네. 일주일 만에 발견됐는데 결국은 자기네 집이 되는 겁니다. 네. 왜 멀리 어디 가지 않고 가까운데 거기 자기 집에 있었나? 이거 뭐 등잔 밑이 어둡다를 이용한 걸까요? 사실 통상의 횡령 사건, 더더군다나 이게 역대급으로 1,880억 원이라는 금액이 횡령된 사건이었기 때문에 종적을 감췄다고 할 때 뭔가 해외로 도주하지 않았을까, 내지는 뭐 밀항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이런 주장들이 좀 설득력이 있었습니다. 그런데 의외로 본인의 집에서 발견이 됐는데 사실 주거지라는 것은 이 탐문 수사 대상으로 1순위인 겁니다. 그렇다면 사실상 뭐 도주하거나 이런 시도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거고, 당연하게도 이 고소장이 접수됐을 때 경찰이 이 주거지를 찾아갔습니다. 그러니까 이 잡힌 이모 씨의 부인이 우리 남편은 지금 집에 없다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좀 수상해서 경찰이 추가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현장을 수색했더니 그냥 집에 그대로 숨어 있는 상태에서 인신이 확보된, 좀 다소 통상의 이런 거금이 횡령된 사건의 피의자가 보여주는 태도와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또 사실입니다. 네. 그리고 좀 뭔가 통상의 이해하고 좀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금괴도 그렇습니다. 1kg짜리 금괴 850개를 사들였다. 그 정도면 들고 다니기도 힘들고 어디 감춰놓기도 좀 난감할 정도의 부피가 될 거고 뭔가 다른 곳으로 돈을 빼돌리지 않고 무거운 금괴를 산 건 또 왜 그랬을까요? 그렇습니다. 사실 해외 도주를 염두에 두고 이 재산을 은닉하려고 했다면 1kg짜리 금괴 51개입니다. 정확하게는. 그렇게 구입하지 않았을 겁니다. 850개가 넘기 때문에 무려 한 거의 1톤 정도 되는 이렇게 무거운 재산 형태로 이것을 바꿔놓을 필요가 있었을 것인가. 그리고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 한국 금거래소에 가서 직접 본인이 이걸 매수를 합니다. 그렇다면 당연하게도 뭐 CCTV 등등의 동선이 수사기관에 의해서 확보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선택을 했다라는 거, 왜 그랬을지 좀 수사 당국이 밝혀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, 그리고 은신처에서 경찰이 일부 금괴에 대해서는 이 재산 동결 형태로 압수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. 경찰이 은신처에서 찾아낸 게 한 308억 원 정도 그렇습니다. 된다고 하고, 말씀하신 대로 뭔가 금괴를 사러 갈 때도 그냥 당당하게 갔다가 또 집에 숨어 있다가 뭔가 다른 비플랜들이 차곡차곡 있었는데 실행하기 전에 잡힌 걸까, 이런 생각도 들기도 들고요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게 이례적이고 이게 개인 혼자 한 것이냐와 관련해서 가족들 그리고 이 씨가 선임한 변호인 측에서는 이게 개인 범행이 아니다. 이게 굉장히 좀 천문학적 액수이기도 하고 비교적 장기간 이뤄졌던 것으로 보입니다. 이 회사 측에서는 지난해 말에 비로소 결근하면서 이 사실관계를 알게 됐다라고 하는데, 이 범행 수법이라는 것도 이 회사의 남은 잔액 증명서를 그냥 위조하는 형태로 굉장히 간단한 방식으로 이 범행을 지속했다라는 점에 있어서 과연 이 부분을 왜 회사가 놓치고 제대로 점검이 안 됐는지 좀 의아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. 그리고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동진 세미칼이라는 회사의 주식을 무려 1,430억 원어치를 매수한 적이 있습니다. 이게 그 회사 전체 주식의 7%를 상회하는 수준이었습니다. 그렇다면 개인 주주가 이 정도를 샀으면 5% 이상의 주식을 취득한 것이라서 공시가 되기도 했고, 그 당시에 상당히 또 화제가 됐습니다. 파주에 그야말로 슈퍼개미가 나타났다. 이게 혹시 연예인은 아닐까? 어떤 사업가일까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사실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놓쳤는지, 그리고 점검이 되지 않았는지 굉장히 좀 의아한 부분이 많은 게 또 사실입니다. 네, 일단 범행 수법과 관련된 얘기는 뭐 일단 그쯤까지 하고, 문제는 피해자들 문제입니다. 이 사람의 그렇습니다. 계좌는 뭐 당연히 동결됐고 금괴 뭐 확보한 것은 경찰이 일단 보관을 할 테고,
전액 회수가 어디까지 가능할까? 어디까지 가능할까? 이게 이제 궁금해지는 네, 부분이거든요. 사실 1,880억 원은 고스란히 회사에 당연하게도 귀속돼야 되는 그런 금원인데 네. 지금 경찰이 수사를 통해서 확보한 금액은 한 1,500억 원. 그러니까 주식 계좌를 동결하고 금괴를 확보함으로써 동결한 자산이 그 정도라고 합니다. 그럼 네. 300억 원 정도가 비게 되는데 이 씨 같은 경우에는 한 2년 전부터 가족 회사를 세워서 예. 뭔가 부동산 관리 회사를 세우기도 했고 5년 전부터는 이 일대에 파주 일대에 또 땅을 사기도 했었습니다. 그러면서 뭐 부인 이름, 처제 부부의 이름 이런 식으로 가족들에게 증여를 했기 때문에 이미 그런 자산은 제3자 명의로 돼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사회행위 취소라고 해서 본 채무자, 그러니까 이 횡령금을 반환시킬 의무가 있는 이 피의자에게 재산을 원상복귀를 시켜놓고 이 자산에 대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 이런 민사적인 조치가 또 후행적으로 따라와야 이 재산적인 처분에 대해서는 완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가족에게 증여하곤 한 건물들에 대해서는 그러면 절차를 밟으면 그걸 회수해서 회사가 손실보상이 쓸 수도 있겠군요. 그렇습니다. 횡령금 같은 경우에는 뭐 반드시 기계적으로 몰수추징 대상금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사적으로 집행 가능한 자산으로 돌려놓고 그 이후에 사실상의 어떤 재산적인 조치를 취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그런데 재무관리팀이긴 하지만 이 재무회계를 관리한다고 해서 1,000억이 넘는 돈을 갖다 팀장급 혼자서 이게 가능은 한가요? 그래서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이게 윗선 개입이 있었던 거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. 나오는 거는 뭐 회사가 인지한 시점은 근래라고 하지만 그렇죠. 이 이전으로 좀 소급해서 이상했던 행보들이 분명히 나오는 부분도 있고 일단 변론 전략도 아무래도 이게 단독 범행이 아니라고 할 텐데 당연하게도 회사 입장에서는 회사는 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. 왜냐하면 뭔가 윗선과의 같은 공모관계가 있었다라고 판단을 받으면 조직적으로 지속적으로 됐다라고 법적인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고 그렇다면 이 해당 법인이 사용자 책임의 이 책임 정도가 상당히 더 올라가게 될 겁니다. 그렇죠. 그렇다면 지금부터 소액 주주들 물론 2만 명이 넘는다라고 하는데 이런 문제 제기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 회사로서는 해당 회사로서는 지금 꼬리 자르기를 할 수밖에 없는 또 그리고 실체적인 사실관계는 또 들여다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. 네. 하하. 근데 이게 횡령 의혹을 1년 전에도 받았다고 하는데 이 재무관리라고 하는 곳은 상당히 심각하고 엄격하게 다루는 곳이어서 그런 의혹이 있는 사람들은 완전히 좀 배제시키거나 할 텐데 뭐 계열사로 옮겨 다니면서 계속 재무관리를 시켰다고 하니까 자꾸 의심이 이제 더 가고 하는 것 같습니다. 예, 그런 부분도 상당히 짚어봐야 됩니다. 왜냐하면 역대급인 게 그 이전에 최대치로 횡령했던 금액이 한 890억 원 정도였습니다. 그렇다면 이 1,000억 원을 더 상회하는 1,880억 원이란 게 과연 개인이 은닉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규모의 돈인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상식선에서도 네. 문제 제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. 자, 그러면 일단 여기에서 피해를 본 사람들은 이걸 피해를 어떻게든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소송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일단은 잘못된 분식회계 보고서나 뭐 예를 들면 사업 보고서 같은 게 나왔을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손해배상이 있을 수 있고 주식이 뚝 떨어진 것도 손해배상. 그렇습니다. 또는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대체 감사 이사들은 뭐 했냐? 경영의 책임도 물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겠죠. 그렇습니다.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소송을 이제 제기를 당할 것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은데요. 일단은 부실 이런 기재에 따른 사업 보고서를 만들었다는 부분, 제대로 이 회계감사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부분. 사실 1,880억 원이라는 게 이 영업이익에서 제하게 되면 이 회사의 어떤 영업이익은 손실로 전환하게 된다라고 그렇죠. 합니다. 그렇다면 주식을 매수한 주주들 입장에서는 이 회사의 정확한 공시된 어떤 재무제표를 알지 못한 채 주식을 매수한 게 됐기 때문에 예. 당연하게도 손해배상 그리고 주주 대표 소송 등이 가능하게 되고 주주 대표 소송 같은 경우에는 주주들이 0.01% 이상의 상장 주식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의견들을 모아서 이 제기를 하고 경영진이 뭔가 주주에 반하는 선택을 한 경우에 제기할 수 있는데 특히나 이 법인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해당 직원이 심지어 뭐 1년 전에도 같은 문제가 있었다면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라고까지 판단받을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높아서 법적인 책임에서 면책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. 그러면 주식을 샀다가 주식이 거래 정지되는 바람에 휴지 조각이 돼버린 사람들은 직접
뭔가 청구를 해야 되나요? 그렇습니다. 이게 또 상장 폐지 요건에도 이 회사가 해당하게 됩니다. 물론 상장 폐지까지 가지는 않겠지만 이미 거래 정지 조치 등의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주주로서는 이미 주식 가치가 하락하는 손해를 안게 될 수밖에 없었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 개인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재력이 좀 더 있는 이 법인을 상대로 이 손해배상 소송은 지금 집단 주주 소송 형태로 제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이라고 판단됩니다. 알겠습니다. 예,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장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